이재정의 70.5. 저는 이번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 기억하시나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으로 향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귀에 익은 노래마저 종북 메카시즘에 저어된 요즘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그 불온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여러분 11월 그 첫날입니다. 이재정의 70.5, 이재정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이재정의 70.5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관례처럼 70.5를 설명드려야겠네요. 사람의 평균 심박수입니다. 함께 심장 뛰면서 그리고 그 뛰는 심장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의미인데요. 이재정의 70.5 시작할게요. 오늘 어떤 손님이 나오실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이고 댓글 잔치를 해주셨네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댓글을 통해서 눈치를 채셨습니다. 이재정이 이재정을 만나다. 오늘이군요. 아나키스트님, 2명의 재정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시작. 네, 오늘은 그분을 모십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셨죠? 장관님. 또는 또 성공회대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그리고 우리 오랜 후학들을 가르쳐 오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그 어떤 호칭이어도 늘 그 호칭 이상으로 역할들을 이 사회에서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쭐까요? 그래도 더 친근한 호칭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네. 국민TV 초행길이셨죠? 아, 네, 오늘 처음 왔는데요. 네. 좀 들어오면서 하여튼 이 국민TV 이 이름만 보고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네. 아, 역시 70.5를 향해서 오시는 준비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가슴을 뛰시면서 오셨어요. 아이고, 저희 이 협동조합 체제로 꾸려지는 공정 미디어,
국민TV 말씀 들어오셨죠? 네, 얘긴 듣고요. 한번 네. 와봐야지 했는데 그 기회를 우리 이재정 변호사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감히 모시기에는 이 자리가 누추해서 여러 번 망설였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제가 황송할 정도로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또 저희 방송을 높여주시면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정말 눈물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 다 깨고 제가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이재정의 70.5의 위상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오늘 이재정 변호사님이 진행한다는데 호감이 갔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민 TV 라디오. 예.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 네. 하나의 우리의 미디어, 우리의 네. 방송, 우리 텔레비전. 이거 정말 알만한 사람들은 너무 기다리고 너무 기대하는 네.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만큼 우리 언론 상황이 절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방송,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보도 참 당연히 들어야 될 일인데 네. 좀 희귀한 말처럼 돼버린 그렇죠. 이 공정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갈 하나의 기둥이고 보루가 된다. 이건 국민들에게 큰 희망입니다. 예. 네.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 언론은 마땅히 공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필요해진 요새 언론 상황입니다. 실제. 저는 이재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장관님 덕을, 우리 교수님 덕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기억시킬 때도 이재정 장관님 아시죠? 저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아니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이재정 치면 예. 제 이름 바로 밑에 이재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역전됐다는 얘기도 언뜻.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현역에서 물러났으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저희 교수님 덕을 봤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조합원 모집을 할 때 법인 설립이 인가되기 전에 개인 통장으로 조합비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제가 그 대변인직에 있어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정 전 장관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도 있었다고. 저희 사기를 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명성에 덕을 본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네. 모두가 다 한 조합원이 되고 예. 그래서 뜻을 같이 모아서 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우리의 미디어가 네. 됐으면 좀 좋겠다고 기대를 합니다. 계속 힘을 실어 주실 거죠? 네, 저도 예. 미약하지만 아무튼 너무 든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 교수님께서도 협동조합에 익숙하신 터이신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을 이렇게 쫙 긁어서 인쇄를 해서 왔는데요. 다른 건 제가 익히 들어본 듯한 직함이세요. 근데 협동조합 은빛기획 이사장이십니다. 네. 어떤 기획사입니까? 지난 4월에 이 은빛기획이라고 하는 네.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벌써 고령사회 되지 않았어요. 네. 65세 넘는, 저도 그 65세 넘는 고령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습니까요? 한 65세 넘는 고령 사회가 되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온 삶의 이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네. 것이고, 누구나 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박물관처럼 예. 갖은 이야기와 갖은 보람된 일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네. 되게 자서전하면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을 하거나 예. 어디 기업의 회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자서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그러지 말고 있으시고. 이름 없는 사람들 예. 내 자서전을 대신 써서 출판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으셨나 예.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서전 출판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네. 우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박물관이다. 이게 네.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 그저 그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하나하나에서 오늘의 후세인 저희의 삶에 분명히 어떤 전달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각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의 어떤 삶, 할아버지 어떤 삶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남는다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하루는 나한테 문득 물어요.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느냐. 그 우리 딸아이는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문득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나도 제대로 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몇 가지 내가 경험했던 네네. 이야기들 이외에 우리 아버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떻게 세상을 살았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 아는 것들은 다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정확하게 아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죠. 사실 저희 아버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3.15 부정사건 때 네. 이승만 정권의 네네. 그 마지막 1960년 예. 4.19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그 예. 사건인 3.15 부정사건 때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서 선거관리위원 이런 걸 하셨다가 예. 밤중에 이제 불 나가면 이제 전기 강제로 끄고 예. 그리고 피아노 뭐 투표해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다 예. 눌러서 뭐 무효표 만들기도 하고 투표 바꿔치기도 하고 예. 그럴 때 뭐 저희 아버님이 아주 단호하게 예. 이 선거 종사원들 누구도 손 못 대게 딱 정지시켜 놓고 전기 다시 들어올 때까지 정지시켜 놓고 개표를 진행했던 우와. 그런 이야기들 제가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소중한 그런 경험들 이 일반 역사에는 없지만 오히려 한 개인사가 갖고 있는 가치 예. 그걸 한번 우리가 자서전으로 남겨보자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대단히 그 호응은 좋습니다. 예. 네. 아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선친의 일화 같은 경우라면 이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생생한 우리 현대사의 증언이 될 만한 일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평범한 범부들의 삶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름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더 가슴을 찡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참 인간적이고 예.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후손들이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예.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경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식들이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해주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런 책 한 권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예. 그게 좋은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또 나누는 풍부한 것들이 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호필 여러 가지 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식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선택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협동조합은 제가 이제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회 대학교가 네. 아이쿱과 협동을 해가지고 예. 협동조합 경영학과를 예.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자신이 몬드라곤이나 네. 이런 데 있는 협동조합의 선례들, 영국의 이 맨체스터 지방을 중심으로 네. 해서 나온 협동조합들이나 이런 것들, 또 이태리의 뭐 볼로냐 이런 데도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캐나다에 가면요, 캐나다의 협동조합은 대단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 협동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택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가 그곳이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사회도요. 네.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전래 문화나 이것이 다 협동조합입니다. 뭐 품앗이를 하거나 예. 혹은 뭐 농사질 때 장목반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계를 해서 뭐 혼인계 뭐 무슨 회갑계 이래가지고 이 서로 돈을 모아서 그런 거 하는 조그만 사금융 같은 그런 협동조합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틀로 이 사업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 사람들의 참여도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협동조합을 했습니다.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그 호응도 좋고요. 예. 여러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도 주고 보람도 만들고. 네.
저희 협동조합 이러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트렌드이기도 하고, 흡사 외국에서 있는 제도를 우리가 들여오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 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이미 우리 선조 때부터 익숙해왔던 삶의 방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모든 행사가 우리 마을 단위에서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한 거거든요. 가령 공동체가. 장례를 치르든 혼인을 하든 온 동네가 다 함께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그 모든 일 자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이용자가 되는 것이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1960년대 말에는 농촌에서 한번 협동조합을 해보려고요. 예? 1960년대 네, 이요? 60년대 말에 축산에 관한 협동조합을 해보려고 한 동네에서 그런 노력도 해봤었고요. 그때 실제로 목장도 만들고 뭘 하다가 결국 제가 너무 이 과욕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그걸 결국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익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모체로서 저는 국민 TV가 협동조합으로 간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협동조합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외국의 경우는 다 이 금융까지도 협동조합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법에서 그걸 지금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활동도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면에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에조차도. 정치조차도. 사실 나는 지금 하는 정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 협동조합도 하나의 난 길이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제가 어렴풋이 이해를 하자면 이 경제 주체라는 게 그 엘리트에 의해서 소유도 독점되고 결정도 독점되고 이랬던 게 주식회사고 자본주의였다고 본다면 협동조합은 어쨌든 간에 보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소비라는 것이든 생산이든 이익의 향유든 다 이제 공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치체제에도 정말 접목해 볼 만한 것인데 왜 저도 모르게 이 기계적인 가치 중립성,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응당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그렇죠. 근데 정치가 사실 따져보면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심지어 이건희 회장까지도 월 20만 원씩 이 노령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사실 그때요.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데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직결된 문제가 상당히 전 많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정치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직을 하다가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불현듯 정치권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말렸어요. 저보고 너 제발 들어가지 마라. 제 은사 있었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진만 교수님은 정말 너무 강하게 말리셨고요. 제 안에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면서 그 당시에 정치권이란 건 다 썩어 빠진 진흙탕 속인데 거길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 혼자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핑계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진흙탕이니까 들어가죠. 진흙탕 아니면 제가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역시 저도 이제 구석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근래에 이렇게 한쪽에 좀 나와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아직도 예. 저도 뭐 계속 있는 셈이죠. 아니 뭐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간 뭐 학자로서 또는 성직자로서 쌓아오셨던 그 많은 지혜들 그것들이 뭐 정치 안에서도 녹여 실제적으로 정치도 하셨던 거고 지금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은퇴 이후에도 은퇴자의 삶이 아닌 현역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부터 여쭤보면 될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계신 직함을 전제로 막 순서대로 여쭤보면 모든 것들이 막 괴를 다 이렇게 다 훑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여러 가지 직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어떤 것도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얘기였구나. 성직자로서의 삶, 그리고 교수님으로서의 삶,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삶,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삶이었구나를 찰나에 조금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화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네. 그 정치 진출이 2000년이셨나요? 20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999년 예. 하반기죠.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루는 부르셔서 예. IMF 이후입니다. 예. 부르셔서 직후네요. 네, 예. IMF 이후인데 부르셔서 어떻든 함께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직책이든 좀 역할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는 뭐 그냥 저야 저 성공회 대학교에 지금 아직 몸담고 있고 제가 성공회 사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뭐 어떤 역할이든지 제가 옆에서 대통령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강력하게 한 대통령 되신 다음에 1년 넘게 주변에 얼씬도 안 됐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대통령 되시도록 지원을 했지만 절대 대통령 되신 데 대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참여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밖에서 우리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겠냐. 그 청와대 한번 간 일이 없고요. 대통령께서 무슨 뭐 부르는 모임에 간 일도 없었고 그렇게 1년이 넘다가 이 IMF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시면서 뭐 필요하다면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이제 마침 뭐라 그럴까 대통령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마음속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계기가 바로 이제 16대 국회의원으로서 원에 진출하게 되신. 그건 이제 조금 뒤의 일이고요. 2000년이면은. 사실 맨 첫 번에 네, 제가 16대. 이제 우리 아마 청취자들은 들으면 조금 잘 납득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제가 그 요청을 받았던 거는 당시에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들어와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김한길 대표가 네. 있을 때 그 당시 총무수석이었나 아마 했는데 김한길 대표가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는데 네. 김 수석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통지를 이제 받았죠. 그때 민정수석이 없었습니다. 그 새로 민정수석을 만들면서 이제 했는데. 공석이었던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네, 다시 만들면서. 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네. 이제까지 민정수석하면 되게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해서 네. 법적인 것을 따졌는데 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 여러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이제 고사의 뜻을 하고 이런저런 또 사유가 있어서 결국 그 당시 제가 안 가고 김성재 수석이 갔죠. 예. 네. 김성재 장관님.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새천년 민주당 새 신당을 창당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정균환 당시 국회의원하고 함께 이
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1999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가지고 2000년 1월에 창당을 하고 창당하면서 제가 그 새천년민주당 초대 정책위 의장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그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도 안 한 사람이 벼랑하게 정책위 의장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고 나는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어떤 정치 철학의 국정 방향에 대한 어떤 결단의 표시셨을까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 정당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하면서 이제까지 기존 정당도 개혁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는 NGO 쪽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역할을 하고 네. 하는데 일종의 저를 NGO 쪽에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 대표 선수 비슷하게 네. 이제 발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정치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당 작업과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이 정치 작업에 참여했던 건 저로서는 아마 분에 넘치는 하나의 기회였었습니다. 예. 그 에피소드도 많습니다만 방송에서 뭘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들어가도록 선정을 해 주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요. 그 발표될 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럼 내정돼 있는 것도 전혀 모르시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언론에 공표되고 난 뒤에서야 아니 제가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이니까 예. 당 3역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발표할 때 그때 알았죠. 예. 그러니까 직전에. 네, 그러니까 참 정치라고 하는 걸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정치 자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 열린 정치가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때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비례대표 뭐 후보 뭐 막 논란도 되고 언론도 막 떠오르고 뭐 누가 논의도 후보가 되고 되는지 뭐 어느 정도 운동도 막 하고 그러지 걸러지는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조금 과거형이었었던 거죠. 뭐 최소한 당사자들의 의사 정도는 타진하는 게 이제 요즘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조차도 안 하셨군요.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했겠죠. 근데 저는 네. 당 3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연히 그건 의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소명으로 네.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겠네요. 그때는 이미. 그 발표됐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좋은 당을 만들면 네. 내 임무는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정당을 만들고 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 전 이제 네.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네. 그때 그 결심이 정말 올바랐던 건가. 그렇게 갔어야만 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좀 후회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실 것 같아요. 후회되는 면도 있으시지만 네. 또 워낙 그 고비고비마다 해 주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마 그 부분을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댓글을 보는데요. 댓글에 이 장관님 뵈니 우리 노짱님 생각이 납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희 말씀 듣기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제 정치 입문을 제안을 하시고 뭐 발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이재정 장관님을 떠올리면 이재정 교수님을 떠올리면 노짱님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렴풋 겹쳐지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더 깊이 오래 정치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출발은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네. 새천년 민주당에서 했지만 그리고 16대 국회도 역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갔었지만 들어가서 당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노무현 당시 최고위원과 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특히 연수원 원장을 하면서 예. 당원 교육을 시킬 때 예. 그때 한 1년 넘게 노무현 당시 최고위원이 실제로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변호사긴 변호사였었지만 최고위원으로 뭐 뚜렷하게 어떤 역할을 안 하고 계셔서 그 당시에 아주
고정적인 강사로 그러셨어요? 매주일 강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매주일 대통령께서?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원에 있었던 새천년민주당 연수원에 오셔서 당원 교육을 한 번 오시면 한 3시간씩 해주고 가셨죠. 예. 그때 그 인연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2000년 16대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의 국회의원이었었거든요. 예.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셔서 종로의 보궐선거로 되신 국회의원이셨는데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일화지요. 네. 그리고 부산을 내려가시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도 간곡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뿌리치고 부산을 내려가시는 걸 보면서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국회의원이 있을까. 정말 저는 놀라웠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본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종로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부산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신이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자기 정치 후에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유리한 건데 부산에 가서 당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걸 포기하고 간다? 그건 정말 저에게 그때 준 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새천년 민주당 공천의 수도권 공천이라는 것은 거의 당선과 그렇죠. 다름없는 정도의 힘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인연이 이렇게 잦아서 두 분이 이제 친교를 유지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런 결단이 어쨌든 저희 교수님의 마음을 울리셨네요. 이분하고 어떤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래서 러닝메이트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원에서 강연을 매주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 또 당시의 여러 현안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의 창출 이런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원하고 선후배 관계니까 가깝게 지내고 노무현 최고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최고위원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나서면서 저는 처음에 사실 김근태 후보를 지지하는 당시 선거대책 본부장입니다. 그러셨어요. 김근태 의원, 김근태 후보에 그 경선 때 김근태 후보가 결국 도중에 이제 후보 사퇴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노무현 캠프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했죠. 그때는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그 두 분의 여러 가지 인연 중에 정말 역사에 한 자치로 남은 인연이 최근에는 논란으로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14선언. 정말 우리 역사 통일된 그 날이 되면은 정말 또다시 평가가 돼야 되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역사적인 그 날 함께 하셨어요. 그 공과, 어떻게 보면 과라고 표현하긴 뭐하죠. 지금 최근에 논란 가운데서 계속 괴롭혀드리고 있는 그것까지도 아직도 오늘인데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좀 즐기게 이렇게 인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통일부 장관 임명받을 때는 그 헌법기관인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장이고 제가 수석 부의장을 할 때인데 참 그 자리 정말 즐기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내외를 다니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강연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참 그것이 참 좋다. 이건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해가지고 1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2006년 10월 9일이죠. 한글날인데 그날 핵실험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발칵 뒤집히고 우리 경우도 저 이종석 장관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얼결에 이 저 벼랑간에 이렇게 통일부 장관 후보에 올라가고 장관까지 되는데 또 그 당시도 뭐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인사청문회에서 뭐 복잡한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통일부 장관에 재임한 기간이 꼭 15개월입니다. 네. 15개월 동안에 기록을 세운 것이 남북 간의 공식 회담만 66회를 했습니다. 66회. 와, 15개월 사술적으로만 따져봐도 한 달에 거의 한 4, 5회라는 그럼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식 회의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엄청나게 바쁘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까지 네. 저로선 뭐 임기 마칠 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지냈죠. 예. 정말 그 장관직이라는 거는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을 수락하는 거나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해도 관료인 네. 거잖아요. 국회는 실제 입법 활동과 그 정부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 하는 역할 또 국민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서 네. 정책에 반영하는 일, 뭐 국정감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장관은 실제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집행을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결실을 못 만들어내면 사실 평가도 더 냉혹할 어려운 것 일이니까. 같고. 그래서 사실은 2006년 제가 12월에 장관 임명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머리 염두에 둔 것이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정상회담을 해야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정상회담을 하지를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이어가지 않으면 이걸 건너뛰면 다음 대통령 때가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하에 당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죠. 그때 실제 이루어진 회담까지만 본다면 정말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6.15의 그런 원칙론적인 합의가 구체화되었던 게 14선언인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어요. 지켜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뤄내기 힘들었던 그 역사적 성과물을 이렇게 퇴보시키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하나의 그 원론적인 기본 방향이라고 한다면 14 남북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기초로 해서 일종의 실행 파일을 만들고 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길을 적어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큰 틀이었는데 정말 가슴 아파요. 네. 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더디게 갈 수 있지만 이 가야 할 역사의 길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뭐 DMZ의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네. 정말 평화공원 얘기가요. 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실제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이 DMZ 육상에는 평화공원을 만든다. 이 얘기가 남북 대화록에도 뭐 우리 국민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보셨으면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중심이었는데
지금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네. 14정상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부정만 할까? 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부정할까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장관님, 우리 교수님 목소리에서도 촉촉해진 눈에서도 그 안타까움이 지금 확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참 남은 그림자는 이게 얼토당토 않게 또 번졌어요. 결국은 뭐 NLL 대화록 문제로 막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우리 유시민 대표가 그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이라는 네.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 지금 들고 오신 책이네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진실.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네. 예. 이 246분의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설득하고 예.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격론도 벌리고 예. 그러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가령 김정일 위원장의 강력한 발언도 있었고 우리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또 강력한 대응 발언도 있었고 거고. 예. 그 둘 가운데서 어떻든 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 타협이 되지 않는 점도 있고 타협된 것도 있고 근데 NLL에 관한 한 예. 분명히 타협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14정상선언문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이. 예, 예. 거기에 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예. 한다. 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장을 업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이건 뭐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이죠. 여기 이 유시민 대표, 유시민 전 장관이 쓴 이 책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선거에 김무성 네, 악용되고. 김무성 예. 당시 그 선대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부산 유세에서 투표하기 며칠 전에 네. 뭐 원문을 다 잘 읽어내고 읽었죠. 네. 정문원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막 그냥 휘젓고 그러면 정문원 의원의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 네. 이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의 이 대화록에 대한 이 유출 네. 그리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한 것 예. 이건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범죄 행위는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예. 엉뚱하게 지금 뭐 대화록을 조사해 봤더니 예. 뭐 초안이 있다 없다 뭐 예. 원본이 어떻게 됐다 이거 가지고 청와대 과거에 있던 사람들 불러가다가 조사하고 하는 걸 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자신들의 입장을 흘려가지고 지금 오해를 사고 있기도 하죠. 양쪽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봐서 이러다가 진짜 여당은 모두 무혐의가 될 것 같고 기록의 성격을 좀 다르게 봐서 진짜 뭐 봉화마을 관계자들은 전부 법적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정쟁 가운데서 이걸 계속 활용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남북 분단 상황들을 늘 즐기고 있는 보수 세력 아닙니까? 보수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분들도 진정 정말 통일을 원하진 않지는 않겠다.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남북이 벅차게 통일하는 어떤 순간을 상상하면서 초등학교 시절과 그 자신들의 유년기를 보내셨을 분들인데 지금 당장의 어떤 메카시적인 그 북풍 공작하고 이 남북 분단 상황을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활용하시면서 스스로도 찔려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평화를 바라고 네. 통일을 염원한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가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북은 무너진다. 곧 무너지니까 무너질 수 있도록 오히려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게 좋다. 봉쇄하고. 그거죠.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제재와 압박만 네. 가했고 제재와 압박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못 낸 채 이제까지 결국 이제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시켜준 결과가 됐고요. 네. 이명박 정부 보십시오. 5년 동안에 정말 북은 뭐 무너진다.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뭐 통일 항아리 해가지고 돈 모으자. 이런 어떤 면은 망상, 허황한 논리를 가지고 북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북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통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은요. 서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구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남북이 정말 화해하고 여기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고 이런 선례가 이미 뭐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통일을 염원한다고 할 때 지금 정부가 정말 단연코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은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던 그 기본합의서 정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이 세 개의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말 강하게 난 주문하고 싶어요. 네. 아니 진짜 남북 통일이라는 게 이게 레토릭이거나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 동북아 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존하고 지금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남북이라는 대치 상황 자체가 주는 이 긴장 관계가 어쨌든 동북아 평화가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늘 활용되는 건 이 한반도라는 그 분단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분단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들 해 주셨어요. 근데 남북 문제라든 동북아 평화 문제만 여쭙자고 해도 지금 2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치만 간단히만 여쭙게요. 요약해서 저희는 요약 발췌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그러니까 물론 기본 합의서들을 모두 지켜내고 이전 정부의 모든 결과문들을 계승하면서 다시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라는 거는 거시적인 주문이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안기에도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풀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스텝을 밟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쭤본다면 손쉽게 강의를 한번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남북 문제는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3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북을 제압시키는 방법. 예, 그렇겠죠? 그것도 방법이 하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북이 어떻든 붕괴되거나 붕괴되도록 압박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예. 세 번째는 어떤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결국 앞에 2가지 방법은요. 이거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1994년에 미국이 실제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 10만 명 이상의 미군을 증파하고 전쟁을 하는 모든 준비를 다 진행했었는데 결국 그거 포기한 이유가요. 단기전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과거의 전쟁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은 지난 5월, 4월, 5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 자체가. 네. 최용의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협상과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 총 책임자가 이제 우리 총 놓고 무기 내려놓고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 대원칙을 얘기한 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외교관이 가서 한 얘기나든가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다릅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금 이제 북한의 이 외무성 부상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결국 미
국가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 그 전제가 뭐냐.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북이 좀 적극적으로 모든 것 다 내놓고 얘기하겠다. 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긴밀하게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럼 결국 우리는 정작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가장 주체의 한 사람이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입장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 우리가 정말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우리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 협력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게 꿈인데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우리 생존과 우리 미래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뭐 지금 창조 경제 이런 미시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 상황에 대한 조금 발전된 시각만 가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한반도가 일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백보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토대가 된다는 걸 많은 그쪽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영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 붉은색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 전체적인 국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적을 회유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었지만 미국은 그 전쟁의 당사국들과 다 외교관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이스라엘하고도 외교관계 수립했죠. 미국이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중국하고 전쟁했지만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벌써 20년이 넘었죠. 러시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과거에 전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느냐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이득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버린다고 하는 것 혹은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 그건 나는 권력을 잡은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빼놓고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겠어요. 전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도 남북 관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동북아의 지역 경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를 꿈꾸고 통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또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들은 또 지속적으로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그런 사업자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판로를 찾아내고 또 아파하시면서도 역할들을 또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말씀 나눌게요. 예, 여러분 지금 이재정의 70.5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이재정이 모신 이재정 장관님, 이재정 교수님. 여러분 이재정의 70.5가 오늘만큼 이렇게 설레고 떨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시죠? 네. 예, 저희 1부에서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와 더불어서 직전까지는 지금 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안타까움 말씀들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인식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2부 첫 순서로 여쭙고 싶었던 거는 저도 참 통일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참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것들을 보면 이 정부가 이렇게
시쳇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뻘짓을 하고 있을 때도 정말 자기 전생을 다 바쳐서 남북 교류에 진짜 정말 씨알이 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통일부에서 계시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 역시도 꾸준히 그 활동에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교류 활동에 씨알이 되시는 그 많은 분들과 도움을 주고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아마 남북관계의 경제협력하면 사람들은 다 개성공단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개성공단보다도 훨씬 먼저 이 북의 평양 인근이라든가 신의주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투자를 해서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대우 같은 데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도 했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가장 그 빛나는 역할을 했던 분이 그 김정태 회장이라고 안동 대마방직 회사를 설립해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무튼 북에 가서 이 대마 심는 법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옷감을 만들어내나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키면서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해갈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평양의 그 평양 대마방직 회사라고 하는 합영 회사를 만들었죠. 이것은 북한의 그 회사 합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남북이 각각 50%씩 투자한 그런 회사로 해서 이 김정태 회장이 아무튼 자기 모든 걸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제가 알기로 평양 대마방직 회사를 설립하고 2008년에 모든 생산 라인을 다 완공을 해가지고 18개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방직 회사에 평양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 준공식도 거창하게 하고요. 준공식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스톱이 된 겁니다. 여기 기술자가 못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박왕자 씨 세상 뜨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이 되고 그러니까 공장 만들어서 다 준공하고 준공식 끝나고 남북 간의 대표들이 테이프 커팅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공장 가동 들어가는데 기술자가 그 다음 날부터 못 들어간 겁니다. 본인의 모든 걸 그곳에 다 쏟아부으신 분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김정태 회장은 단순히 기업가로서 경제적 투자만이 아니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 민족과 민족 간의 합영회사로서 옷감이라는 게 갖는 그 가치, 의미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걸 투자한 거죠. 그래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어디다 어떻게 호소해야 되느냐 이걸.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졌던 기업인으로서의 민족에게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는 바쳤는데 그걸 공장 가동도 못 해보고 올스톱이 되고 나마니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오이사 조치 나면서 뭐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아예 뭐 문도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뜻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참 이건 엄청난 과제입니다. 이걸 한 사람의 경제적인 무슨 기업인의 무슨 뭐 이해관계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요. 남북이 만드는 최초의 이 합영회사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분은 뭐 완전히 지금 거지되다시피 한 형편이죠. 그러게요. 저희 그 개성공단 문제 있었을 때만 해도, 진짜
좀 어떤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사업할 때는 그만한 위험성도 감수하면서 이득이 되니까 투자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이걸 다 승인을 해서 간 거지 정부 승인 없이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책임을 느낍니다만 예. 개성공업지구만 하더라도 개성공업지구에 만약의 경우에 일이 생겼을 때 일정한 정도의 보존할 수 있는 법도 만들었죠. 개성공업지구 발전법. 네. 이거 제가 재임기에 만들었던 법입니다. 예. 2007년도에. 예. 그런데 북한 내부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건 어떤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내부의 내륙 지역에 투자했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 오이사 조치 나면서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두 다 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예. 그야말로 진짜 우리 정부의 보호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그건 그런 투자자분들이시네요. 이분들은 예. 아마 사각 정도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예. 거고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국가가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분노를 금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이재정 변호사님이 예. 법을 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댓글을 올려주신 내가 좋아님이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남북 간의 뭐 교류 협력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늘 떠올리는 건 개성공단 뭐 이상디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투자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더 많이 김정태 많은 분들이. 회장님이 네. 하시는 그 안동 대마방직, 평양 대마방직 회사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의 기업입니다. 네. 북한의 그 위탁 가공을 예. 맡겨서 생산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왔던 기업들이 많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년 그 총 생산량만 하더라도 수억 불에 달하는 정도고 이것이 오이사 조치되면서 하루아침에 네.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픔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저도 정말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점들입니다. 예. 예. 그 분들을 그냥 뭐 고위험에 뭐 고효율을 노린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국민도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것에 어떤 역할이든 그 밑돌이 되시고자 하는 그런 대승적인 스스로의 다짐이 아니셨다면 결행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도 더 그렇죠. 슬프네요. 예. 저런 그 투자나 그런 활동들이 사실상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것처럼 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14정상선언을 만들어서 낼 때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의 구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주공업단지도 만들고 뭐 남포와 안변에 조선산업단지도 만들고 그 고속도로도 만들고 근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려면 네. 서해에서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없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이 예. NLL을 사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NLL을 지키자. 예. NLL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네.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해서 나온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죠. 이게 되면 DMZ의 평화공원도 만들 수 있고 해주 공업단지도 만들고 네. 해주 항구도 문을 열고 우와. 공동어로구역도 만들고 실제로 NLL 근처의 공동어로구역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지역은 남쪽에 어선들이 들어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네. 연평도나 이 백령도에 있는 어민들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어민들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어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나누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 그 평화를 만드는 것도 연습이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 봐야 결국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지. 자, 오늘부터 평화. 근데 그 평화가 되겠어요?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그 삶을 나누는 정이 오고 가야 평화를 이룩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NLL을 지키기 위한 거다.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거다. 땅덩어리에 있는 그 선이 뭐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그곳이야말로 전쟁터가 되는 그런 지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NLL을 지키고자 우리야말로 그런 식의 논의들을 해온 거잖아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럼요. 지키고자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박광자 씨가 금강산에서 정말 비명에 저렇게 희생이 됐을 때 그 박광자 씨 한 분의 1로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협력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서해에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는 건 비극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 분위기가 일어나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맞습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NLL을 목숨 걸고 사수하자. 나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요. 예. 거기서 사람 죽으면서 사수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평화적으로 지켜야 내일 있는 거죠. 우리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천안함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희생이 없이 NLL을 지켜야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평화를 지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나는 앞으로 북한을 하나의 그 투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오고 가는 경제협력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가 이루어지고 이 서로 발전하는 기틀이 만들어진다. 나는 오늘 방송에서 꼭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저보고 뭐 맨날 퍼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퍼주셨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전 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성공단 이외에 북쪽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제 협력을 위한 서로 물자를 먼저 도와주고 그것을 우리가 지하 광물을 공동 개발해서 받아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거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섬유, 고무, 비누의 원자재를 북에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광물질을 우리가 받아온다. 해서 그때 1차로 간 것이 8천만 브로치가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원자재 8천만 브로치가 가는데 그것을 구워주는 겁니다. 북에다가. 우리나라의 이 섬유 업체 가운데 한 200개 이상의 업체가 먹고 살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재를 일단 1차 가공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1차 가공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섬유협회에서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차츰 이 제조업이 지금 자꾸 무너지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특히 신발 산업과 섬유 산업입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요. 정말 박수를 치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고 난 다음에 계약에 따라서 1차 상환분이 원자재 보낸 거에 3% 240만 브로치가 광물로 돌아오는데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제가 1000톤을 받아온 겁니다. 그게 남북 관계에서요. 북에서 처음으로 받아온 겁니다. 퍼오셨네요. 퍼왔죠. 그게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나라에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을 대체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만 미국 측에서 한 7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럼 우리 돈으로 한 7천조 내지 한 8천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몇 경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높여 추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그러나 거죠. 그걸 떠나서
제일 좋은 광물이 사실은 북에서 생산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연과 마그네사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연과 마그네사이트는 우리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북의 지금 마그네사이트 광산이나 아연 광산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산들을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고 마치 개성공단을 공동 개발한 것처럼 그런 광산들을 공동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나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미래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그 첫 시작을 해서 아연 1000톤 240만 브로치를 받아왔다는 것. 정말 난 이것이 예. 이것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시작을 제대로 그래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아니 뭐 새삼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퍼줬다 말고 퍼왔다 캐왔다라고 얘기합시다. 이것이 어떻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구체적인 이제 하나의 결실의 한 예거든요. 예. 이것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2천만 평 가운데 100만 평밖에 기반 시설을 못 만든 겁니다. 네. 그 100만 평에서도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는 게 40만 평입니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인 그 2007년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얘기해서 합의한 것이 2단계 250만 평을 개발하자. 네. 250만 평까지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북한의 근로자가 10만 명 이상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측에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쪽의 기업들 가운데 지금 현재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 측에 도움을 받는 그 산하업체들이 1,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50만 평을 더 개발하고 나면 그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주공단이 이루어지고 안변과 조선 남포의 조선공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말씀 듣는 순간 막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근데 더 억울한 게요. 예. 실제로 북이 해주공업단지를 우리하고 약속해야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께 제안한 것이 강령군에 이것을 만들자. 해주 남쪽에 있는 네. 남서쪽에 있는 네.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령군에 그곳에 이 공업단지를 만들고 해주항을 이용해서 이걸 활용을 한다. 예. 그 강령군에 만드는 공업단지 계획을 이미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를. 예.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이 강령군 공업단지에 이미 중국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중국이 사업 계획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는 우리가 해놓고 예. 오히려 이거 다 남들에게 다 예.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그저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뭐 기다린다, 뭐 미국이 여전히 그런 정책이고, 예. 이 정부에서도 뭐 원칙이 안 서면 뭐 대화를 못 하겠다, 뭐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예. 이것이 국가 이익에 얼마나 반하는 일인가? 단순히 평화 통일이라는 추상적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실리에 직접 닿는 예. 이야기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보장이 되는 일들인데 이걸 이대로 그냥 이렇게 묵혀갈 수 있는가? 그런 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통일에 대한 평화주의적 관점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효율성 계산은 굉장히 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측면은 못 보고 계신 건지 안 보시려 하는 건지 늘 의문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넓고 깊게 이 네.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만강가에는 무산 철광 같은 경우는 네.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이고요. 예. 북이 정말 이것은 민족에게 준 보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자랑을 하고 예. 하는 그런 엄청난 무산 철광이 중국 손에 넘어갔거든요.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 무산 광산에는 지금 저 중국이요. 그 광물질을 실어 나르는 철도까지 좀 부설을 했습니다. 당장 아마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핫산과 나진항에 네. 52km 철도를 네, 연결해서 러시아의 이 연해주 쪽과 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단순히 연해주와 북한이 연결이 아니고 나진을 통한 북한과 시베리아 전체의 연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내년 7월이면 저 신압록강 대교가 준공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은 이 신압록강 대교를 준공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북한과의 교섭만이 아니라 예. 그걸 넘어서서 남한, 그걸 넘어서서 일본까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중국 대륙을 전체를 연결시키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북한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계획 안에 접수된 거네. 우리한테는 기회가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압록강 대교가 내년 7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가령 그렇게 이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국가 이익이 아니라 네. 정말 민족이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그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더 한층 깊이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죠. 예. 저는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접합을 위해서 성공 여부가 가장 이제 그 단적으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혈관이 연결이 되었는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경제적 교류,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이 혈관이 돼서 계속 그게 하나의 연결된 신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보수층 논리에서 볼 때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이익이든 위기든 그런 부분까지 가치를 공유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냥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일부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예. 정부의 남북 관계 발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성안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 사업 계획을. 예. 그러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계획을 폐기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정말 서해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정말 정부가 어떤 대안이 있기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폐기하는가? 난 그걸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몽땅 NLL에 군함 파견해가지고 군사적으로 긴장관계 조성하면서 이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본다고 하면 참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구체적 사업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벽돌 쌓듯이 네.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하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모시면서 비단 통일 얘기만이 아니라 좀 더 소소하고 따뜻한 얘기도 많이 말씀 나눠야지 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그 얘기로 지금 상당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잠깐 바꾸는 듯도 하지만 또 무관하지 않은 얘기를 이것만큼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요. 그 통일부 산하 단체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획 탈북을 지원했다. 이런 도강비를 댔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사 확인을 네, 해보셨는지? 봤습니다. 예. 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물론 맞습니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도강비를 지원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탈북 상황에까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분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 내용. 글쎄요.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늘 방송 보고 오면서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 탈북자들을 가령 이 중국이나 다른 제3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남북 관계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더군다나 아마 탈북자들을 이렇게 돈을 주어서 탈북하도록 기획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든 돈으로 매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탈북을 해서 남으로 데려온다고 하면 이건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사회도 큰 문제로 아마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비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저도 뭐 좀 더 좀 파헤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문제시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장관일 때도 실제로는 탈북한 사람들,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탈북해 있었던 사람들,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남으로 올 수 있도록 알선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 그렇게 없으면 못 오겠죠, 여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전이 오고 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로서도 당시에 뭐 정책을 바꾸어서 정착금을 일시에 주다가 그것을 분할해서 단계에 따라서 정착금을 주는 정책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과제들이죠. 더군다나 지금 2만 5천 정도의 여기에 정착해 있는 북한 이주민들의 경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아니 탈북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그 각각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계신 건데 그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권이라는 가치였거든요. 근데 혹여나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런 방식으로 도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북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제 보수 논리의 명분으로 또 그 수치들이 활용이 되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인권이라고 내세우고 있던 그분들의 가치가 정말 무용해지는 거죠. 비난 이상의 비난 이상의 국제적 지탄을 받을 일인 거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더 좀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앞으로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정말 나는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 뭔가 하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무거운 주제가 돼서 오늘 이 오후에 가을 하늘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는 평양에 가서 그 장관급 회담했을 때도 그렇고 이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정상회담 하러 갔었을 때 평양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요 눈에 선한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대통령 전용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자동차 앞에 이 태극기와 대통령기인 그 봉황기를 휘날리면서 평양 시내를 들어가던 그 모습이요. 너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느꼈던 것이 통일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남북이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던 그런 역사. 네. 근데 이 역사가요, 실제로 시작된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벌렸을 때 그 7.4 공동성명 예. 했을 때 진짜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러시죠. 공동성명. 그때 7.4 공동성명의 남북 통일 3원칙이라는 것이 100% 북쪽이 주장하던 얘기였습니다. 그거를 1.1핵도 안 바꾸고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나는 중요한 게요. 그때로부터 남북 간의 인식을 바꾸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와가지고 올림픽을 열리던 1988년 7월 7일 77 선언이라는 걸 내면서 예? 그 마침 또 777이라 음력으로 하면 7월 7석 아니에요. 예. 견우직년 만나는 날인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7월 7일에 77 선언을 대통령 특별 선언입니다. 예. 그걸 내면서 남북 관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정말 적과 적이 아니다. 우리 원수 아니다. 우리는 이제 동반자다. 네. 이 동반자로서 가야 될 우리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 이 탈북자를 뭐 도강비를 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당한 역사의 과정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후퇴하셨네요, 이분이. 후퇴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 예. 당시에 그 3대 원칙을 가령 오늘날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받아들였다. 예. 이걸 한다. 그러면 종북이죠. 저 당장 뭐 종북주의자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종북. 몰리겠죠. 저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로드킬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입주기업의 운송기사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주기업의 운송기사로 활동하시는 분인가 네. 봅니다.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 로드킬님의 얘기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사실은 지난 정부 그냥 제가 있을 때부터 개성공단에 100만 평을 개발하면서 그 가운데 한 10만 평 정도는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자. 한 10, 외국 10분의 1 기업을 정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외국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목적이 아니고 네. 오히려 개성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걸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00만 평에 10%. 10분의 1. 10분의 예. 그래서 외국의 대표적 기업을 좀 유치를 하자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인데다가 예. 저 북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까지 거기에 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을 국제화하자 이렇게 예. 얘기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 법을 바뀌기 전에는 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북한 법에 의해서 북한 법이 지배하는 땅에서 북한 법에 의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도 네. 북한 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북한 법인 속에서 일을 하는 셈이죠. 예, 뭐 법이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국제화한다고 그러니까 북측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게요. 우리가 2천만 평 내가지고 개성공단 만들자고 할 때는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예. 서로 민족과 민족 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걸 희생하고 서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다 2천만 평 개성공단 만든 것은 무슨 우리가 그 공장 근로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한 것이 아니고 남쪽이 기술과 자본을 내고 네. 북쪽이 토지와 노동력을 내서 함께 합영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자는 뜻이었고 네. 이것은 민족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 것이지 이것이 국제사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나눠주려고 하는 줄 아느냐. 예. 사실 이래서 이게 깨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일방적인 우리 정부의 방침 발표로
되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니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은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 말씀 듣고. 왜냐하면 사전에 무슨 그런 협의와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마치 반대하는 건 북쪽만 반대하고 남쪽은 뭐 국제화에 나간다고 우리 아마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 참 좋은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하는 북한만 비난하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한미 FTA를 논의할 때 네. 제가 강력하게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북한의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것을 생산지 표시에 있어서 예. 한국제라는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역의 생산지 예. 표시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상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이것이 한반도의 앞으로의 굉장한 진전이 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역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한미 FTA의 부칙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FTA 하면서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얘기를 먼저 하려면 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그냥 만들어져 나온 것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게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성안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뭐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고민이 안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더 얘기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궁할 것 같은데 꼭 저희가 그래도 제가 계속 교수님으로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 한국의 진보 교육의 역사 메카인 이 성공회 대학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남은 시간이 짧지만 저 화제를 바꿔서 그 말씀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성공회 대학교 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이재정 장관님, 이재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조희영 교수님도 있으시고 신용복 교수님,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신영국 교수님, 그다음에 한홍구 교수님, 네. 또 김동춘 교수님, 네.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둥지를 트시고 그런 상아탑을 쌓아오셨어요. 또 현실 사회에 깊이 발을 디디시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셨는데 그런 성공회 대학교 참 많은 걸 투자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그 어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그 얘기는 아파트 판매 대금까지 네, 투자를 네. 하셔가지고 네. 이제 확장하시고 공사를 하실 때 비용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보태셨다는 얘기까지도 네. 그런 일화도 저는 전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그 이재정 교수님 성공회 대학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성공회 대학교를 벌써 이제 조희연 교수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네. 신용복 선생님 오신 지도 20년이 넘었고요. 예. 내년이면 대학교로 출범을 새롭게 한 지 꼭 20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 의미가 있고요. 성공회 대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대학이 많은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의 대학을 또 만드느냐. 예. 꼭 성공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네. 뭐 신학대학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유수한 신학대학들 많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성공회하고 인연을 맺어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꼭 우리가 대학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른 대학들과 다른 대학을 만들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과 뭐가 다른 거냐? 예.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그 변화, 네. 어떤 대안, 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보란 말에 담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진보도 하나의 개념으로 이런 것을 그냥 다른 대학들이 하지 않는 어떤 변화와 개혁과 진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참 어려움도 많았고요. 뭐 요즘에 와서 심지어 이 성공회 대학교는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뭐 취업을 못한다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사실상 학생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치를 더 강조해 준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대학교, 성공의 대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도 한 주일에 한 강좌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럼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군요. 여기 댓글에도 자랑을 꼭 하셔야겠다고, 조카 둘이 모두 성공회 대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늘 자랑하고 있다고, 조카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나 소속, 취업 안 된다고 어디서 우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스카이대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나 여기 다녀요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댓글 올려주신 분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유. 저희가 어떻든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회 대학의 교육의 가치를 뭘로 하느냐는 얘기를 우리 여럿이서 이제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신영목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몇몇 그런 교수들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서서 이런 얘기하다가 신 선생님 쓰신 글씨처럼 더불어 숲이라는 걸 내놓고 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숲이 되어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우수하거나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느냐. 지금 이 경쟁 시대에 이 신자유 시대에 그저 이기는 것만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면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패권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꼭 1등만 하거나 승리하는 사람만이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그게 정말 복지 아니겠어요? 나는 복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복지. 여러분, 복지하면은 국가가 어떻게 해준 제도, 보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댈 수 있고 당신이 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숲을 이루는 그 사회 자체가 복지다. 너무 그래서 저는 찡한 말씀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성공의 대학교가 이 사회의 하나의 기여한 바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스카이 대학은 아니지만 스카이보다 더 위에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아니, 말씀 주시는 것마다 다시 해요. 스카이대 위에 있는 구름 같은 대학교가 바로 성공의 대학교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동분이 있으시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정 교수님 88년도에 교장을 시작하셔가지고 학장, 총장 역임하시고 또 잠깐 정치권 나가신 동안만 학교를 비우셨지 또 다시 복귀하셔서 지금도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퇴임하시던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퇴임 사안에 언론 인터뷰 과정인가요? 성공에 되는 내 반쪽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요? 오글거리는 표현이기도 하고 요새 젊은 사람 표현으로는 오글거린다고 하면 약간 내 반쪽 이러면 진짜 연인들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걸 몸담고 계셨던 학교에 그렇게 칭하실 때는 그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성공의 대학과 나의 인연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참 작은 대학이 갖는 서러움 같은 게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제가 1988년에 제가 처음 와서 그때는 대학도 아니고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서 성공의 신학교였으니까 제가 교장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교장인데 그때 이제 학생 모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 모집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로셔를 들고 가서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학생 모집을 하는데, 야, 정말 대뜸 딱 얘기가 그 사이비 학교 아니야? 이러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뭐 예, 진학지도 교사 뭐 이런 선생님이 분들이. 그러는데, 예. 이건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대학이 되고 1998년 입시 때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의 최고 경쟁률을 냈습니다. 그때 18대 1이었습니다. 18대 1. 예. 그 최고 경쟁률을 내가지고 아무튼 이것도 아까 어떤 면으로 보면 많다는 게 그건 다 뭐라고 그럴까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작은 학교로 알아주지 않던 학교에 전국적으로 모여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된 거에 대해서 그때 정말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또 이 말씀은 제가 꼭 들어봐야지 하고 체크를 해놨던 건데 장관님 트위터 프로필에 맨 마지막 꼭지에 꼭 소설 한 권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통일 전문가시고 또 뭐 우리 사회 원로로서 늘 쓴소리 뭐 바른소리 아끼지 않고 하시지만 소설이라는 글에 저는 조금 이질감을 느꼈어요. 어떤 소설을 꿈꾸고 계시나요? 소설이라는 거는 우리 교수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전공한 게 제가 독일 문학입니다. 예. 동문학을 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제가 소설가를 한번 하거나 희곡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한때 제가요 극단 대표도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전혀 믿거나 말거나. 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제작도 제가 해본 일이 있었고요. 그러셨어요? 저희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한. 저기 좀 정동에 있는 그 성곡의 대성당 옆에 있는 세실극장. 세실극장은 제가 그걸 고집을 해서 원래 설계도에는 강당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극장 무대를 만든 거죠. 그때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하면 강당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았는데, 근데 명동예술극장이 없어질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극장을 만들어서 무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이 문예진흥원이 운영을 후에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유수한 극단들이 다 거기서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김덕수 사물놀이도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자부심은 하나 그 연극계에 기여한 것도 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늘 하는데 그때 사실 제가 꿈이 소설을 쓰겠다는 것도 하나 꿈이고 꼭 제가 뮤지컬이나 이 오페라를 하나 써서 대본을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 실제 내용도 있고요. 작곡은 이건영 교수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작품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벌로 역할 맡으실 분들 어쨌든 음악은 해주실 분은 캐스팅이 되셨네요. 뮤지컬까지 생각하시는 걸로 봐서는 보통 그 희곡이나 이 부분에 대한 보통 내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언제쯤 저희가 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꼭 뭐 그런 내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꿈으로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한 편의 소설은 꼭 남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트윗. 그게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또 하나, 이것도 꼭 여쭤봐야지 했는데 저희가 너무 무거운 얘기하다가 이 말미에 막 몰아쳐 여쭤보는 것 같아요. 양촌 이재정. 이렇게 검색이 돼요, 트위터에서. 양촌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선대의 고향이고, 이제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입니다. 그 초평면에 용정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용정리에도 거기에 양촌 불악이 우리 할아버지 그 전에 선대들이 살던 동네라 내 어떤 삶의 뿌리라고 할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양촌 불악의 그 양촌이라는 걸 내 호로 정해서 제 스스로가 호를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영복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신영복 선생님께 내 호를 하나 좀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 신영복 선생님은 자기 삶의 자리와 관계를 깊이 하는 분이에요. 네. 신영복 선생님 호가 세귀인데 네. 세귀가 된 이유가 그 대전에서 가석방돼서 추록해가지고 나가서 첫 번 산 데가 우이동입니다. 네. 그 우이동이 한글로 하면 소귀 아니에요. 그래서 쇠귀. 쇠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삶의 자리라는 그걸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 태어난 곳이 포도로 유명한 그 입장이라는 데고 입장면 하장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하장이라는 것이 아래 장터라는 뜻이라 그냥 맨 처음에 하장 그러다가 그게 뭐해서 그냥 하기. 예. 하자는 아래 하자를 따오고 그냥 극이자. 극이. 의미가 없는 그냥 음으로 가서 붙는 그래서 하기라는 것도 제가 신영복 선생님이 만들어준 호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그 흔히 호라고 하면은 어떤 뭐 삶의 가치, 네. 형이상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쉬운데 터. 네. 그것도 되게 뭔가를 곱씹어보게 하는 여운이 있는 설명이셨습니다. 결국 땅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결국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의 고귀함과 가치를 나는 정말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남북이 땅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교통될 수 있는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이게 다 소통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전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열어야죠. 땅을 열자. 네. 땅을 열자. 그 역시도 여운을 간직하면서 저희가 되새기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계속 늘 저희 곁에 어른으로 주실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국민TV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국민TV에 대해서 기대의 말씀 또는 덕담 이렇게 한마디 현장에서 듣고 싶어 청해봅니다. 네, 우선 국민TV가 협동조합으로 간다는 게 퍽 마음에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미디어 현장을 보면 지금 정말 이렇게 가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TV야말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린 이야기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매체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옛날 그 언론 탄압을 받고 정말 무너질 때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국민주로 만들어졌죠. 네, 이제 텔레비전 시대에 새로운 이런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를 겁니다. 아니 국민 모두가 같이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고맙습니다. 네. 조합원이신가요, 교수님? 저는 당연히 조합원. 그럼요. 네. 조합원이신 걸로 하고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